에이, 삼프로 뉴스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권순우 기자입니다. 류정훈입니다. 네. 뭐 있다고 이렇게 지수가 3%씩 내려가고. 그러게요. 네, 3.15% 내렸습니다. 2580.80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상황이 좀 지난 8월 초와 조금 비슷한 그러니까요. 모습이죠. 네. 그전에도 뭐 그때보다 낙폭이 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적으로 그 미국에서 경기와 관련한 매크로 지표 발표되면서 미국 증시가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네. 그다음에 코스피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좀 재현이 좀 되고 있네요. 근데 사실 참 그 삼프로 TV 계속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느끼실 텐데, 요새 그 전문가분들이 삼프로 TV 나온 많은 전문가분들이 약세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8월에 푹 빠졌다가 네. 바로 반등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나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올라갔고. 예, 우린 조금 덜 네. 올라긴 해. 지금 바로 반등을 해서 그 전문가분들이 좀 머쓱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나 싶었는데, 네. 다들 뭐 약세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ISM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리가 눈여겨보는 지표가 아닌데, 주요 지표는 사실은 아니죠. 예, 그러면서 또 엔비디아가 거의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네. 그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조사를 받아서 그렇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좀 되면서 좀 한국 시장도 많이 빠졌습니다. 외국인이 9,865억 원, 기관이 7,300억 순매도를 했고요. 네. 뭐 개인은 1조 6천억 순매수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개인들이 시장을 떠받쳤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 뭐 누군가 매수를 하면 매도하는 사람이 있기 그쵸. 마련이고, 네. 오히려 좀 매도세가 더 강했던 것으로 뭐 밑으로 산 개인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때 이제 이주호 기자랑 같이 방송할 때 반도체가 오르면 배터리가 빠지고 배터리가 오르면 반도체가 빠지고 뭐 이랬었는데, 오늘은 다 빠져서 참. 근데 이게 네. 그거는 조금 뷰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오르면 배터리가 빠지고 뭐 요거는 그거는 이게 반도체는 추세가 살아 있는 그런 업종이고, 네. 산업적으로 좀 돈을 벌고 있는 업종이고, 반도체가 빠지고 이제 배터리가 오른다라는 거는 뭐 저가 매수라든지 그런 건 장기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수급 이야기죠, 사실. 수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매크로 쪽에서 근데 또 오히려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네. 손을 못 대고 있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이미 그쵸. 좀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했고 정리를 하신 분들도 좀 있어서, 다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쯤 올지, 어떤 계기로 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장이 안 좋으니까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진짜. 근데 첫 번째 뉴스는 뭐 이것도 중요해서 안 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표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예, 그 보험료율이 지금 9%인데 이거를 13%까지 올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아직 법 통과를 해야 돼서 가야 할 길이 한참 멀기도 멀고요. 그렇죠. 이거를 9%에서 13%로 그냥 하루아침에 올리는 건 아니고, 이게 순차적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가장 짧게 올리는 데서는 한 4년, 50대는 4년 정도가 걸리고, 지금 20대인 분이 보험률이 13%까지 되려면은 한 16년. 네. 그러니까 50대는 연 1%포인트씩 인상을 하고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대는 그 뭐라 그러죠, 이거? 25%포인트니까 그냥 뭐 0.25%. 베이비 스텝. 아, 베이비 스텝. 네. 그다음에 40대는 빅 스텝. 빅 스텝. 그리고 50대는 이거 자이언트도 0.75%포인트니까 네. 1%포인트, 울트라 자이언트 울트라. 스텝 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많이 50대 오르죠. 분들. 네. 그리고 소득 대체율 같은 네. 경우는 40% 원래 순차적으로 내려가서 이게 40%까지 내려가는 게 현재의 구도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소득 대체율이 42%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는 70%로 높게 설정이 돼 있다가 2008년에 50%로 낮아진 다음에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를 해서 2028년까지 40%까지 내려가는 네. 시나리오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42%로 고정한다. 현재 기준으로. 네.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이제 굳이 설명을 하자 그러면 그 더 내고 덜 받는 그렇죠. 그런 구조인데 요거를 뭐 명분상으로 보면은 더 내고 더 같이 받는 네. 같이 받는 정도 수준일 겁니다. 현재가 42%니까요. 이거를 이른바 이제 모수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수개혁이라 그러는 거는 그 내는 돈 받는 돈만 계산하는 것이 모수개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하게 들어왔던 거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보여주시면 50대는 그 1년에 1%포인트씩 높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9%였다 내년엔 10% 내후년엔 11%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2028년이 되면 13%가 되는 거고요. 네. 20대 같은 경우는 25bp씩 인상을 해서 2040년이 네. 되면 13%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게 아직 그 오늘 발표가 된 거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진 못했는데 16년이 지나면 지금 20대가 30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뭐 28살이다. 네. 그러면 2년은 0.25% 오르고 그 이후에는 0.33%포인트가 올라가는 건지 뭐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구조개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모수개혁은 숫자를 바꾸는 거고 네. 그 구조개혁은 요 형식을 바꾸는 건데 구조개혁의 한 가지 안이 요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자동조정장치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자동조정장치는 뭐냐면은 고갈이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지금의 연금 구조를 만들었던 얘기가 그게 예전에 뭐 인구도 좀 늘어나고 네. 경제도 좀 성장하고 그런 국면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노령화도 심하고 저출산도 심하고 성장률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자동 조정 장치를 넣어서 뭐 사람의 기대 수명이나 가입자 수구의 증감에 따라 이 연금 지급액을 자동 연동하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 내용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하면은 욕 바가지로 먹을 건데. 네, 저는 말을 안 하고 싶긴 한데 사실 요즘 지금 오늘 예. 이 연금 개혁안 나오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살펴보니까 차라리 덜 내고 덜 받는 게 좋지 않겠냐. 나는 그러고 싶다. 뭐 덜 내고 그런 덜 받는 거. 네. 예. 근데 지금은 뭐 더 내고 그냥 비슷하게 받는 약간 이런 지금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이해는 됩니다. 머리로는 당연히 지금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오히려 지금 위쪽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들어넣는 돈에 비해서 지금 이제 내줘야 되는 돈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아까 이 표를 보면서 보니까 20대가 13%가 되는데 이제 2040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예. 2040년이 되면 13%를 이렇게 부과를 한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너무 좀 점진적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듭니다. 뭐 저희도 지금 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저도 안 내고 싶기는 한데 그렇죠. 이 구조가 과연 맞게 짠 건지 사실 저는 조금 약간 의문이긴 하거든요.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를 봤을 때는 급격히 줄고 있단 말이죠. 2040년이면은 지금 이제 초등학생 요런 애들도 이제는 사회생활을 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저 네. 친구들은 20대 친구들은 네. 올해 내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올해 오랫동안 오랫동안 낸다. 내니까 예, 예. 20대 그러니까 2040년쯤 되면 지금 20대도 그 거의 한 40대쯤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비율이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인구가 좀 줄고 있다는 점 네. 평가하기 좀 어렵네.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사실은 급감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이제 인구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수능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거든요. 순우. 네, 수능 이제 수능 말고요. 수능 말고 수능. 네. 네, 수능 이제 그 매년 응시생들을 봤을 때 뭐 저희 때만 하더라도 한 70만 명, 80만 명 이랬다가 요즘 보면 이제 한 4, 50만 명 이제 점점 줄면서 이제 3, 40만 명 이야기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아빠잖아요, 둘 다. 예, 예. 저희 아이들이 이제 수능 칠 때 되면은 20만 명대란 말이에요. 그때쯤이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그 연금을 내는 시기가 됐을 때가 아마 네. 2040년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 수능 인구로 한번 따져보면 경제 인구가 줄어드는 게 팍팍 느껴지거든요. 저희 네. 때보다도 거의 한 4분의 1 토막 나는 거기다 보니까 과연 이 비율로도 운영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요즘 또 그런 이야기 많더라고요. 이제는 뭐 사적연금을 오히려 좀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뭐 아니면 국민연금의 이런 뭐 자금 운영 자체도 조금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워낙 큰 규모의 돈이고 더군다나 이제 국민들의 돈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연금이다 보니까 개혁 자체가
거의 뭐 항공모함 돌아가듯이 예. 조금씩밖에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건 이해는 되지만 참 불안합니다. 저도 저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기 싫습니다. 네, 저도 안 내고 내기 싶은데. 싫은데 네. 우리가 답은 대부분 알고 있죠. 뭐더 내야 그쵸. 된다라는 거. 네, 근데 그 내기는 싫지만 더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알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에다가 그 정부가 보증한다, 연금 안 떼어먹는다라는 네. 걸 보증한다라고 이제 쓴다는데 뭐 그거는 원래 있는 거를 명문화 시키는 거니까 네. 그런 정도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은 저것도 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더 내고 네. 뭐 최소한 비슷하게 받거나 덜 받아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알죠. 하지만 싫죠. 그렇죠. 싫죠. 저도 싫고. 정말. 네. 근데 이거를 유지를 하면서 아까 사적연금을 가입 오래 하라는 것도 저는 그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해요. 그러니까 사적연금이라는 게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좀 낮거든요. 아, 예, 그리고 거기에 수수료도 많이 뛰고. 수수료 많이 그럼 떼죠. 결국은 이제 그 민간 금융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국민연금은 꽤 괜찮은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 안을 이렇게 알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네. 언젠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정부안입니다. 정부안. 그렇죠.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은 게 네. 2003년 이후에 21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를 저도 알고 유종 기자도 알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거 하라고 세금 내 가지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권력을 들이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지금 타이밍도 좀 애매해요. 요새 여야가 워낙 정치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요즘 네. 이렇게 무거운 개혁안을 올렸을 때 국회에서 이거를 잘 통과시킬 수 있을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또 여기 세대 간에 또 이거 차등화를 둔 것도 네. OECD 국가들 기준으로 봐도 거의 최초일 겁니다. 이게 연령별로 차등화를 둔다는 얘기는 저도 이게 상상 속에서 연구자들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논문이나 이런 데서. 네, 정부가 이걸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제가 좀 그 보건복지부에 좀 높은 분을 이렇게 방송에 모셔서 물어보든지 네, 네. 좀 상세한 얘기들은 좀 직접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있고요. 네. 이게 좀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좀 죄송한데 기초연금 관련한 게 30만 원을 4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60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상한 뒤에 2027년에는 전체 대상자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네. 예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분들이 네. 노인이 돼서 노인 빈곤으로 인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OECD 최고였어요. 네. 근데 그때 기초연금이 도입이 되면서 국민연금을 이제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최소한의 생계가 됐다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좀 좋게 평가할 만한 제도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슬슬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어르신이 되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돈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점점 더 돈이 많은 분들이 어른들이 돼요. 네. 근데 그거를 훨씬 더 무거운 그 노령층을 우리가 통으로 네. 기초연금을 주는 게 맞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네. 구조적으로 좀 많이 달라지네요. 예전에는 오히려 노령층이라든지 고령층으로 갈수록 경제력이 사실 좀 빠지는 약했죠. 게 네. 맞았는데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층이 사실은 베이비 부모 세대 예. 그 즈음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은퇴 세대가 되는 시대가 됐을 때도 이렇게 된다. 이거는 조금은 다시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볼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진짜. 그리고 이거는 또 앞으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담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전과는 좀 다른 관점. 예전에 노령연금은 올리는 쪽으로 계속 네. 정책이 추진돼 왔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의 어떤 바뀐 인구 구조를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지하철 공짜로 따는 거 네. 그거 왜 노인들을 다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예전에 실제로 이게 어르신들이 확실히 그
소득이 부족했고 그쵸, 은퇴 모인 후. 자산도 네. 예전에 그 진짜 산업화 시대 살던 분들이라 모인 자산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살률도 너무 높았고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바뀐 상황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내용들은 좀 더 훨씬 더 심층적인 분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조금 더 취재를 많이 예, 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한번 우리가 복지부에 한번 연락을 좀 해보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제가 오늘 좀 현장을 다녀온 게 있는데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오늘 갔다 왔죠 오전에. 네. 예. 저희가 참 스마트 시티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쓴 지도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 것 같고 예. 과연 스마트 시티는 어떤 거냐 막 그냥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만 사실은 많이들 상상을 하는데 사실 스마트 시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이미 현실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뭐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만들어지는 것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들 중에서 어떤 게 지금 많이들 인기를 얻고 있는지 또 혹은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을 도움을 배우러 오는 건지 이런 걸 오늘 좀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매년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로 벌써 8회째로 맞이한 월드 스마트 시티 소문이 기네요. 엑스포인데요. 소문이 기네요. 좀 네, 깁니다. 직접 가서 보시고 오신 네.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번에 가서 좀 놀랬던 거는 아세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아세안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쪽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한국 사람들의 방문객들 한 40% 정도는 그쪽 분들로 보였고 그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많았거든요. 주요적으로 많이 관심을 보였던 건 역시나 이제 뭐 자율주행 쪽, 예. 자율주행 같이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것들, 그리고 이제 도시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뭐 그 상수도 쪽에 이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또는 이제 뭐 미래의 에너지긴 한데 수소 에너지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굉장히 뭐 좀 많이 적극적으로 여쭤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BM을 만들기 위해서 좀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제일 제가 눈에 많이 들어왔던 거는 사실은 뭐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이었는데 제가 좀 재미있게 봤던 부분은 현대 위아에서 위아. 예, 현대 위아에서 위아 뭐 하는 회사죠? 위아가 원래는 공작기계 회사입니다. 공작기계. 우리 이제 그 공장에서 쓰고 있는 그런 공작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파워트레인 회사로 많이 바뀌었다가 요즘은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혹은 이제 전동화로 넘어갈 때 이 파워트레인 쪽을 요즘 많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그 예전에 공작기계 할 때 기술과 예. 그리고 센싱 기술, 자율주행 이런 기술 합쳐가지고 그 자동 발렛 파킹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아 로봇이에요. 주차를 해준다고요? 네, 로봇인데 차를 떠서 가요. 어떤 건지 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좀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어떻게 하는 거죠? 로봇이 지금 차 바닥에 보시면은 재상이 되나요? 네. 지금 이렇게 파레트 같은 로봇이에요. 이게 차를 떠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속도를 조금 빠르게 돌리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차를 이렇게 아이오닉5 굉장히 무거운 차거든요. 2톤이 넘는 차량인데 이 차를 이렇게 떠가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돌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네. 이 지금 밑에 있는 파레트 같은 저 로봇이 최대 3톤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되게 눈에 익어요. 이 예. 로봇 자체가. 어디서 봤냐 싶었더니 제가 작년에 싱가포르에 있는 현대차 스마트 공장 HMGX 다녀왔잖아요. 예. 거기에서 봤던 이제 AGV라고 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아. 여기 바닥에 자세히 보시면 QR 코드가 빵빵빵 찍혀 있거든요. 아, 그쵸. 그러면은 네, 이 로봇은 QR 코드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360도도 돌 수 있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기술을 이제 자동차를 옮기는데 활용을 한 겁니다. 이 로봇 팔 같은 게 이렇게 바퀴를 들어서 이렇게 옮기는 모습이거든요. 이 기술 자체가 뭐 완전 새로운 건 아닌데 이거를 지금 현재 중국에서 좀 많이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번 CES에서는 그 HL 클레모브라고 하는 예전에 만도 계열사죠. 네. 그쪽에서도 지금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현대 위아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번에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이죠. 진짜 자율주행. 예.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이 거의 뭐 해태나 기린 같은 뭐 이제 그런 걸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서울 청계천에도 있고 또 이제 세종시를 가도 있고요. 대구라든지 제주라든지 전국 가깝고 곳곳에서 지금 자율주행 실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내에서도 자율주행차를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좀 보여줬는데 실내 자율주행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가요? 실외보다 더 어려운가요? 왜 어렵냐면은 실내는 GPS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치우기를 받을 수가 없어서 이게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만큼 지도를 굉장히 정밀하게 구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데 얼마 전에 네이버 다녀오셨잖아요. 예, 예. 네이버도 보면은 그 로봇들이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커피 배달도 하고 하잖아요. 그거는 네이버가 예전부터 실내에 있는 지도를 고정밀 지도를 구축하는 그쵸. 기술이 굉장히 예.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건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까지 고정밀이 아니더라도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회사가 이번에도 또 자율주행을 보여줘가지고 제가 타고 왔습니다. 한번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띄워주십시오. 네. 지금 이 차량이 이제 나부야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만든 자율주행 셔틀인데 프랑스. 네, 예. 그냥 껍데기만 그쪽 프랑스 거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뭐 센싱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모든 기술은 다 이제 국내 국내 스타트업인 소넷이라고 하는 이제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소넷. 네, 예. 그 회사에서 지금 만든 이 모습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인 자율주행 차예요. 현재 지금 운전석에 아무도 안 타고 있고 그냥 진짜 사람들만 승객만 태워서 차가 자체적으로 지금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모습인데 사실 국내에서 지금 무인 자율주행 차가 달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현재 도로에서는 달릴 수가 없어요. 아. 네, 국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는 달릴 수가 없는데 실내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진 특이 장소에서만 지금 돌릴 수가 있게 되어 있다 뭐 보니까 B2B 셔틀 같은 데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레벨 4와 5 거의 한 사이 수준의 지금 자율주행 수준을 보여주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서 이제 자율주행 여기도 제가 보면서 생각보다 아세안 쪽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 있었거든요. 여기에도.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 왜 필요할까라고 제가 궁금했는데 물어보니까 후진국으로 갈수록 자동차보다는 자전거와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가 예, 보급이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로 넘어가기 그 과도기 과정에서 대중교통 수요가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붙이게 되면은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 좀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이번에 보면서 조금 관심이 가졌었는데 조금 실망했던 부분은 UAM이었습니다. UAM. UAM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상용화를 한다고 하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네. 이게 이러면 다들 깜짝 놀라시는데 내년에 상용화하는 부분은 사람이 타지 않고 아.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예전에 우리 그 아마존에서 드론으로 이렇게 배송하듯이 예. 이제 그런 이제 드론 배송. 물품 이동을 위한 이제 UAM 상용화를 내년부터 실시를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뭔가 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마트 시티인데. 예. 근데 이번에는 모급 모델도 잘 없었고요. 사진 좀 보여주시면은 현대차가 이제 CES에서 보여줬던 SA2라고 하는 그 UAM 기체의 모급을 완전히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양만 있었고요. 지금 이제 장난감을 그렇죠. 멋있게 만들었네요. 네. KUAM 팀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 SKT라든지 여러 지금 업체들이 함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뭐 어떤 기술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할 겁니다라고 하는 텍스트랑 그림만 있었지 실제로 좀 눈에 보이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UAM 쪽에서는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냐 물어봤더니 지금 어쨌든 내년에 상용화를 위해서 이제 그 물품 이동을 위한 상용화 준비에 조금 더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 사실상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건 2028년도 정도부터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체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통신망을 어떻게 쓸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정류장을 역할을 하는 버티포트는 어떻게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할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늦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자율주행이 조금 27년도부터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거기가 조금은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의견들이 이번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신기한 거 많이 보고 오셨군요. 네. 예. 그 다음 뉴스는 주식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투자하시는 분들끼리 만나면은 주식 뭐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대충 어떤 주식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성격 보이지 않아요? 그쵸. 뭐 여러분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종목 얘기 쭉 들으면은 아,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떻겠구나.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좀 편견입니다. 네. 네, 편견인데 이번에 그 똑같이 봐요. 네.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네. 애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네. 누가 더 공격적인 사람 같으세요? 엔비디아.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이번에 키움증권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M7 종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 기준으로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네. 주식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수익률이 제일 좋은 주식이 어딘가 봤더니 애플이었다는 거예요. 아. 98.6%. 네.
그리고 그 아마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2.6% 이렇게 좀 비중이 나온다는 수익을 난 사람들이 82.6%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게 저 두 가지로 조사를 했어요. 수익을 낸 비중, 손실을 낸 비중을 봤을 때 네. 애플을 가지고 수익을 낸 비중은 98.9%. 네. 애플 주식을 현재 들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 수익을 거의 내고 대부분 있네요. 수익을 내고 있고 네. 메타가 97.7%. 어.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충 보면은 저런 분들일 거예요. 근데 메타 한참 빠질 때 네. 붙잡고 오래 들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네, 한 2년 전에 많이 빠졌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게 회전율도 같이 계산을 해주면 좀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아. 왜냐하면 왠지 이분들은 회전을 많이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구글이나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15에서 30% 사이인데 80% 이상은 수익을 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방향, 숏. 네. 숏은 95%가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런 게 있고 또 테슬라는 뭐 사실 뭐 투자 기간하고 상관없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주가가 빠졌죠. 이렇게 빠져가지고 수익이 네. 난 사람 그러니까 손실이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조금 났고요. 제가 지금 이거 보다가 네. 제가 잘못 봤나 싶었어요. 숏 보니까 진짜 손실이 94%, 손실이 94.9%. 야, 이게 숏이 정말 어려운 게 맞나 보네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우리는 또 한 배는 숏도 아니지. 그렇죠. 한 세 배는 때려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수익이 많이 났죠. 65.4%. 엔비디아가 네. 엔비디아도 수익이 많이 났는데 수익이 난 게 이제 올해 엔비디아가 거의 한 140%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 많이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점에 들어간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를 들고 계신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손실을 봤더라. 아. 라고 봐서 이게 이 뉴스가 뭐 별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뭐 이게 뭐 사실 그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가 이익을 받는지 네. 몇 %, 그러니까 비중으로 몇 %가 이익을 받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몇 %나 되는지 이게 그렇게 대단한 뉴스는 아닌데 이걸 보다가 야 이게 우리가 그 생각했던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종목에 대한 그 인물평 네. 인물평하고 어쩜 이렇게 잘 맞을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48% 올랐는데 그 지금 평균 매수가 기준으로 해서 40% 정도 수익이 났다라는 거는 네. 그 먹은 사람들은 먼저 팔았다는 거고 그렇겠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게 참 신기하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얘기할 때 항상 조금 좋은 주식을 오래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네.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뭐 살 걸, 뭐 팔 걸, 뭐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길게 투자라는 좀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야 그렇게 잘하면 네가 하지 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게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수익률이 나온 지표를 보게 되면은 야 이게 참 어쩜 이럴까. 투자 습관이 네. 생각보다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큰 것 같다. 그러게요. 그리고 투자 습관별로 네. 선정하는 종목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어떠십니까? 시청자분들은 반응은 좀 어떠신가 좀 궁금하긴 하네. 저희 보면서 정프로님이 샀고 이제 팔고 했던 타이밍이 조금 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네.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하면은 분명히 벌 것 같고 네네. 그런 분들이 벌었을 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와 이게 결과적으로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체 사람 중에 투자 수익을 낸 사람 비중도 높고 네. 수익률 자체도 율도 높고 참 신기해서 가져왔습니다. 애플 사야 되나 이 생각 혼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면 또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라고 얘기할 때 살 거리라고 해야 되나 하면서도 지금은 좀 약세니까 네. 이제 다음 투자 조언들을 좀 받을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럴 것 같네요. 예. 네. 또 이럴 때 한번 또 포트를 바꿔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예. 네. 다음 소식은 배터리 관련해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이제 S&E 리서치에서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이제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매일 지금 뭐 캐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지금 배터리 시장은 22.4% 성장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표를 하나 좀 띄워주시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전체 이제 배터리 사용량은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사용량입니다. 434.4GWh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2.4% 성장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CATL과 BYD가 여전히 뭐 1등, 2등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들을 봤을 때 성장률이 시장 와. 평균을 넘습니다. CATL이 29.9%, BYD가 23.4%입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3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 5.2% 성장을 했고요. SK온도 그래도 4.5%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SK온은 어렵다 하니까 지금 역성장하는 걸로 좀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전히 성장을 하고는 있어요. SDI 13.2% 성장했으면 되게 많이 오른 건데 그렇죠. 이게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것처럼 보이네요. 네. 반면에 바로 밑에 있는 파나소닉 한번 보시면은 와, 파나소닉 마이너스 25%네. 파나소닉이 마이너스 25.4%. 지금 10위권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역성장이거든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테슬라 향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에 하나의 또 변수가 나타난 게 뭐냐면은 CATL입니다.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델 3Y의 이제 스탠다드 모델 대부분을 CATL 걸로 다 바꿔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파나소닉의 점유율이 빠져버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인데 일부 지역에 따라서 지금 다 CATL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파나소닉이 차지하고 있던 그 온통형 배터리의 포션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올해의 그 사용량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5.4%입니다. 지금 점유율 한번 보시면은 작년에 7.1%였는데 지금 4.3%까지 빠진 거예요. 사실은 SDI랑 지금 같은 점유율을 보일 만한 회사가 예전에는 아니었거든요. 작년만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SDI 같은 경우는 16.6이었고 파나소닉은 25.2였습니다. 점유율 차이가 꽤 많이 났는데 지금은 거의 뭐 동급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밑에 보시면 뭐 EV 에너지라든지 고시안, 선호도 전부 다 지금 중국 기업들입니다. 예. 또 이제 CALB가 원래는 저기 뭐 6위, 7위 하던 회사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자동차 그 이제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이죠. 그 업체들한테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들의 수출 물량도 좀 많이 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PHEV 많이 발리잖아요. 예, 예. 거기에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짧게 네. 진행하겠습니다. 조선업에서 굉장히 큰 빅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별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은 중국 선박 얘는 이름이 어려워. 중국 선박 집단 유한공사와 네. 중국 선박 중공업 집단 네. 이 합병 수순에 들어갔다라는 거기가 얘기입니다. 1등, 2등 조선사인가 보네요. 예, 이름이 아. 근데 보통 CSSC하고 CSIC라고 조선에서는 주로 불러요. 아, 근데 그렇게 이거를, 들으니까 알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하게 되면 중국 선박 집단 유한공사 이런 건데 네. 이 둘이 합치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조선 분야에서 글로벌 30%가 됩니다. 우와. 예, 단일로 30%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는 당연히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난달 기준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였거든요. 3사 합쳐서. 네. 그게 3사 합쳐서 40%였어요. 와. 근데 중국 업체가 30%에 달한다. 근데 요거는 수치가 뭐 그때그때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여기가 두 개가 합쳐지게 된다는 모양새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굳이 이 조선사가 어떤 회사고 뭐 이런 걸 상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별로 없고 네네. 좀 중국이 이게 구조조정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그렇게 과잉 생산을 해서 덤핑을 해가지고 좀 전 세계 다른 산업들을 망가뜨리고 네. 이게 좀비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기업들 중에 이게 뭐 보조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데 연명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거를 왜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냐면 옆에 있는 멀쩡한 기업을 잡아먹습니다. 네. 그럼 얘도 좀비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중심으로 해서 부채로 하게 되는 거 결국은 그 부채가 쌓여가지고 중국 자체도 그 부채 때문에 묶여갖고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아프긴 하지만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근데 사실 민주주의 사회라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좀 아프긴 하지만 아유 우리 회사가 망했네. 그래갖고 내가 잘렸네. 네. 그게 열은 받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중국같이 정부가 모든 산업을 통제하는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구조조정하게 되면 그 데미지를 그대로 중국 정부가
받게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조선업에서 1, 2업체가 합친다는 거는 꽤 유의미한 기사가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시장도 이제 중국이랑 경쟁하는 그 시장이 좀 달라진 측면이 좀 그렇죠. 있고, 세그먼트 다르죠. 근데 조선뿐만 아니라 네. 뭐 배터리, 태양광, 철강 이런 데들도 중국 기업들에게는 구조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정기석 현대그룹 부회장, HD 현대그룹 부회장이 이번에 미군 함정 MRO 사업에 네. 이제 곧 참여를 할 거다. 이게 지금 한화 오션 같은 경우는 참여를 했거든요. 하나 받았어요. 네. 그래갖고 그 윌리 시라호가 이제 거제 사업장에 입항을 했는데 네. HD 현대는 안 하냐 그랬더니 이제 곧 들어갈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도 뭐 중국에서 좀 저가로 해준다고 한들 아 거기는 안 되겠죠. 미국 함정을 거기 가서 수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환경이 좀 달라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 조선업에 뭐 큰 딜이 하나 좀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우리나라 조선사들 요즘 분위기 좋은데 조금 약간 뭐 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신경이 쓰이긴 하겠습니다. 오히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과당 경쟁이 좀 줄어들어서 아. 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네.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네. 다음 소식은 아파트 값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즘 뭐 아파트 값 많이 올랐지만 서울만 올랐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네. 서울 안에서도 지금 이제 굉장히 양극화가 조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뭐 강남 3구라든지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거고요. 특히나 이제 마용성 지역이라고 하죠. 특히 마포와 성동구가 요즘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한창 때라고 하는 2021년도 때가 거의 뭐 최고점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뭐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이미 넘어선 곳도 있고, 대부분이 이제 정고점이 거의 한 95% 정도 수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좀 찾아봤더니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뉴스원에서 굉장히 좀 잘 정리가 된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매물. 네.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매물 증감 현황입니다. 사실 이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보면은 매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도강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들인데 노원구는 이제 3개월 동안에 5,914건에서 5,965건으로 0.8% 늘었고요. 도봉구는 7.5%나 늘었습니다. 와. 강북구는 6.4%가 늘었어요. 사실 매물이 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팔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에 조금은 이제 한계가 그쵸. 있겠죠. 예. 반면에 이제 수요 대비 이제 공급량이 줄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예. 마포, 용산, 성동구를 한번 보시면은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 감소를 했고 매물이 용산구도 4.9%,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6.7%나 지금 빠졌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마포 지역이 요즘 보면은 이제 흔히들 3040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 비싼데. 엄청 비싸잖아요. 뭐 마을에 푸라고 하는 그 이제 일부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매물이 없대요. 매물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서로 돈 싸들고 오는 그런 현상까지 아직 가진 않았지만 집 안 보고 계약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슬슬 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갭 투자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마용성 지역과 노도강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마용성 쪽에서는 이제 7월까지 1,458건의 지금 갭 투자로 추정되는 건수가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 전체 투자량의 이제 19.8%를 차지를 하는 건데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345건밖에 안 된대요, 갭 투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한 4.7%밖에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갭 투자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내 자본을 최소한으로 투입을 해서 이제 그 사이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면은 그때의 그 효율을 내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투자 방법인데 마용성 지역은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갭 투자 많이 몰리는 거고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거는 여기는 잘 안 오를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지금 분위기가 많이 실수요자들이 있다고. 많죠, 그쪽은.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지금 이렇게 근데 뭐 아파트 값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 정부의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그런 뭐 특히나 대출 대책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15억 넘으면 대출 못 받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다 풀렸고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번 달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시중은행들도 대출을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예. 특히나 이제 주택 관련 대출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는 9월, 10월 동안에 얼마나 지금 잡힐지가 조금은 이제 내년까지 이어지는 아파트 가격의 향방에 좀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 이후에는 박근영 부장님이 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점검을 해주실 거고요. 네. 뉴스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